자, 양전자 단층 차량의 원리와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우선 양전자 단층 차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PE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처음 보는 단어니까 밑줄 쳐주시고, 자, 이게 어떤 뜻이냐? 그래, 세포의 대사량 등 인체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몸속에 특정 물질을 주입한대요. 자,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 이 특정 물질을 주입한다는 거 한번 우리 주목을 해둡시다. 자, 이 어떤 특정 물질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대? 그 물질을 영상화한대요. 자, 그 물질을 영상화하는 기술이니까, 자, 이런 기술 문제 얘기 나오면 그 과정과 그 기술의 어떤 특성, 얘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로 나오는 그 아주 대표적인 그런 소재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 영상화된데 그러면 어떤 원리를 갖고 있을지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는데 예로 한 개 든 게 있어. 뭐냐면 자, 세포의 대사량이야. 세포의 대사량을 우리가 PET라고 하는 양전자 단층 촬영으로 살펴본다고 얘기했잖아. 자, 그럴 때 대사량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대사량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정의 내리고 있죠. 자, 우리 몸속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 총량이야. 세포가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세포가 존재하려면 대사량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지. 됐죠? 자, 그런데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는 대사량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대사량의 차이, 이 대사량의 차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래, PET라고 하는 이 양전자 단층 촬영에 영상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관련되는 건 그래, PET의 원리와 관련이 되는 거야. PET의 원리와 관련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PET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 특정 물질과 비정상 세포의 반응을 이용하여 이들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어.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글감이 어느 정도 뒤에 나와 있는 글감들이 한번 우리가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 영상화하기 위해서 그래, 특정 물질과 비정상 세포를 우리 구분해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겠다. 자,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양전자 단층 촬영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론해 낼 수 있는 것은 대사량 같은 거 측정할 때 뭘로? PET로 측정을 할 때 이 대사량은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 물질과 그리고 비정상 세포의 그 분포들을 대사량을 통해서 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약간 지레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시게 되면 PET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주목할 만한 건 요거야. 방사성 추전자, 방사성 추적자. 자, 추적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니까 얘는 무언가를 추적하는 애겠지. 그치? 근데 일반적으로 PET에 사용되는 이 방사선 추적자는 여기 지금 박스 쳐져 있죠? 자, 방사선 동위용소를 결합한 포도당 성분의 특정 물질이래요. 자, 우리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앞서서 우리 특정 물질이라고 하는 표현 배웠죠?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입한다고 그랬거든? 자, 뭘 주입해야 된대? 방사성 추적자를 주입해야 된대. 자, 그리고 어떤 특정 물질이래? 포도당 성분의 특정 물질이래.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1문단의 내용하고 플러스 앞서서 이런 대사량에 대해서 포도당에 대해서 얘기가 언급이 나왔던 것들 있잖아. 자, 그것과 상관이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추적자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우리 원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방사선을 통해서 비정상 세포를 추적할 수 있는지 보자. 자, 얘는요, 포도당 성분의 특정 물질인데
특정한 원소 혹은 물질의 이동 양상을 알아내기 위해 쓰인대요. 그래, 용도 지금 밝히고 있고요. 자, 이렇게 주입된 방사성 추적자는 에너지 원인으로 쓰이는 포도당과 유사하대요. 아, 그러면 세포는 대사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도당이 필요하겠지. 다시, 세포는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세포는 포도당을 필요해. 자, 그런데 이 포도당과 헷갈릴 만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방사성 추적자. 이걸 대신 이렇게 껴놔서 얘를 추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지. 비정상 물질을.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포도당과 유사하기 때문에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 세포에 다량 흡수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 비정상 세포는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정상 세포보다 그래, 대사량에서 차이가 난다. 즉, 포도당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비정상 세포는 포도당을 더 많이 소비한다는 거야. 다량으로 필요로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세포 안에서 흡수된 방사성 추적자가 에너지원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데요. 세포 안에 흡수된 방사성 추적자는 에너지원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세포에 머물면서 추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다? 추적에 용이하기 때문에, 뭐 추적에 용이하기 때문에? 비정상 세포 추적에 용이하기 때문에. 비정상 세포 추적에 용이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는 사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락은 특히나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방사선 추적자, 그리고 그 방사선 추적자가 어떠한 원리로 감마선이 나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감마선 얘기는 우리 이 본문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 얘를 영상으로 알아볼 수 있으려면, 비정상 세포를 영상으로 알아볼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어떤 그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쵸? 형상이 뭔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전파가 있거나 그래야겠죠. 그게 감마선이야. 자,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 양전자 단층 촬영, 그러니까 PET,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야? 비정상 세포를 확인하는 거야. 자, PET는요, 단층 촬영이잖아. 양전자 단층 촬영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그래, 비정상 세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당연히 이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아까 전파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특정 물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 특정 물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 그게 뭐야? 여기서 얘기하는 방사선 추적자야. 오케이? 가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방사선 추적자는 어떠한 원리로 갖고 있는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세포 내에 추적된 방사선 추적자의 방사선 동위 원소는 했습니다. 방사선 동위 원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방사선 동위 원소가 뭔지 잘 몰라도 돼. 앞문단에도 나왔지만 앞문단에 우리 여기서 방사선 동위 원소를 얘기했지만 사실 선생님이 크게 설명하진 않았어요. 왜? 몰라도 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야? 양전자를 어떻게 방출하느냐야. 양전자를 어떻게 방출하느냐. 그리고 방사선 추적자가 어떠한 원리를 갖고 있느냐. 자, 보시면요. 방출된 양전자, 그러니까 우선 방사선 동위원소가 붕괴되면 어떻게 된대? 양전자를 방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방출된 양전자는 몸속의 전자와 결합하여 소멸하는데, 몸속의 전자와 결합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양전자 방출하는데 결국에는 소멸된대요. 자, 이때 두 입자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
두 입자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대요. 자, 이 에너지는 180도 각도를 이루는 한 쌍의 무슨 선? 감마선으로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문제 하나 내볼게. 두 입자의 질량 했는데요. 이때 두 입자는 어떤 애들이니? 자, 이때 두 입자의 질량은 뭐의 질량일까? 방출된 양전자와 그리고 몸속의 전자죠. 그쵸? 자, 에너지가 어떻게 나온다고? 감마선으로 방출된대요. 오케이? 에너지는 어떻게 방출된다? 에너지 방출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 감마선이 되겠다. 근데 이 감마선은 어떻게 된대? 180도 각도로 이루어져 있대요. 한 쌍이래요. 자,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산문단 내용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간추려서 얘기한다면 방사선 추적자에서 나오는 감마선이 나오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자, 방사선 동위 원소가 붕괴되면서 양전자가 방출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아까 몰라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뭐 방사선 동위 원소는 아마 여러분들이 핵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핵 분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화학 시간 때 배웠을 거야. 방사선 동위 원소는요, 같은 원소라고 하더라도 얘가 조금 더 많은 질량을 갖고 있는 양전자 수와 어떤 전자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얘가 양성자 수는 같지만 원자량이 좀 다른 원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 수는 같은데 원자량이 좀 더 많다라고 할 경우에는 얘가 조금 더 불안정해져. 그래서 얘가 질량 수는 조금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불안전해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핵분열에 자주 사용이 되는 그러한 원소들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수소 원자가 이쪽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방사선 동위 원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 여러분들 보시면 수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플러스 그 양전자가 있고 이렇게 전자가 있거든. 자, 이게 이렇게 쓰는 양전자 그리고 전자 1대 1인 수소야.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전자가 지금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자가 하나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는 첫 번째 케이스야. 하나의 양성자하고 하나의 전자를 갖고 있어. 자, 그런데 여기에 중성자 하나가 더 더해진 거야. 또 다른 덩어리 하나가 더 더해진 거야. 이런 애들이 동위 원소야. 혹은 하나 더 더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중성자가 두 개가 더 더해져 있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3중으로 되어 있는 3중 수소야. 얘도 마찬가지로 동위 원소라고 할 수 있겠고. 얘는 3중 수소야. 얘는 2중 수소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중성자 수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질량 변화가 생겨.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뭐 얘가 운동 속도에도 분자 운동 속도에도 차이가 생기게 되고 좀 불안정해지고 아니면 뭐 확산 속도라든지 반응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된단 말이지.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핵 발전소에도 동위 원소들이 다양하게 있거든. 특히나 방사선 동위 원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동위 원소는 방사선 방출하는 애거든. 근데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원소가 아니라 동위 원소의 형태로 있으면 훨씬 더 붕괴가 잘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핵발전소에 쓰이게 되는 것이지. 자,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 이제 3단원
산문단 얘기가 끝나는 것이고. 자, 계속 볼게요. 몸 밖으로 나온 감마선은 PET 스캐너를 통해서 검출이 되는데, 자, 이 PET의 원리를 우리가 또 밑에서 이제 확인해야겠죠. 자, PET 스캐너는 수많은 검출기가 검사 대상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다. 자, 180도에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은, 자, 중요한 게 여기 색깔 표시 한번 해주십시다. 자, PET 스캐너는요, 한 쌍의 감마선이 180도로 방출이 된대. 자, 양끝 방향으로 각각 방출이 되는 거야. 자, 이거 뒤에서 이제 문제로 나오죠, 그쵸? 근데, 자, 이런 것들이 각각 방출이 되는데, 각각의 진행 방향에서 검출기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한 쌍의 감마선이 도출한 검출기의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동시 검출 응답선이라고 한다. 여기 밑줄 쳐줘야겠죠? 동시 검출 응답선. 자, 두 지점을 잇는 거, 검출기의 두 지점을 잇는 한 쌍의 감마선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동시 검출 응답선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감마선의 방출 지점은 어느 선의 한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도달하는 시간에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자,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뒤에서 얘기 나오는, 자,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뭐 동시계수, 랜덤 계수, 산란계수, 참계수, 미안, 산란계수도 들어가죠. 산란계수, 참계수. 이러한 개념들과 같이 연계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몸의 어느 지점에서 감마선이 방출되었는지에 따라 검출기까지의 차이가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래, 몸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중앙에서 발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발산하느냐에 따라서 검출기에 도달한 시간에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어때? 결과적으로는 이 그 동시 검출 응답선에 그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 사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문단은 그래, 감마선 방출을 감지하는 PET 스캐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동시검출 응답선이라고 볼 수 있겠다. 동시검출 응답선. 얘가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가 볼게요. 4문단까지 했고요. 이제 5문단 보시면요. 자, 세포 내에 축적된, 자, 5문단 한번 밑줄 쳐봅시다. 감마선이 PET 영상에 유효한 성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밑에 보면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동시계수나 동시계수의 어떤 시간폭 거기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한번 볼게요.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 우리 아까 180도로 한 쌍 된다고 그랬지, 그치? 한 지점에서 방출되더라도 180도로 두 방향으로 나아간단 말이야. 자, 이런 게 PET 스캐너에 동시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때를 동시계수라고 한다. 이 경우를 동시계수라고 한다. 그러면 동시계수는 인정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인정되는 거지. 그치?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미세한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아까 얘기했을 때 몸의 중앙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한 지점에서 방출된다 그러면 그 감마선이 이제 도달하는 데까지 이제 그 시간차가 미세하게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건 앞에서 얘기가 충분히 됐습니다. 자,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PET 스캐너는 동시계수를 인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폭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시계수 시간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는 나니까 요 정도까지는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계수의 시간폭이 작용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냐? 감마선이 PET 영상에 쓸만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체크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다. 그래, 하나의 기준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오문단의 내용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오문단의 내용은,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오문단. 자, 감마선이 PET 영상에 유효 성분이 되기 위한 기준 해가지고, 자, 결국에 그 기준은 어때? 동시 계수 시간폭 안에 들어와야 돼. 그치? 이게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육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런데 동시계수의 시간폭 내에 도달한 한 쌍의 감마선, 즉 동시계수에서도 PET 영상에 유효한 성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유효한 성분이 되지 않는 경우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첫 번째, 산란계수라고 있는데, 산란계수는 무엇이냐? 감마선이 상호 물질을 익혀서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에 변화가 생겼으나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주변 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진행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한쪽엔 1로 가고 한쪽에는 180도가 아니라 요로 가는 거지.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걸 산란계수라고 하고. 자, 두 번째, 랜덤 계수라고 있는데, 랜덤 계수는 뭐냐? 한 지점에서 방출된 두 개의 감마선 중에 한 개만 검출기에 도달할 때 다른 지점에 방출된 한 개의 감마선과 동시계 수폭 내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얘하고 딴 애하고 만나서 얘네 둘이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런 경우가 랜덤 계수예요. 자, 근데 이 두 경우 모두 실제 감마선이 방출된 지점이 동시 검출선 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동시계수 폭 내에 도달하는 참계수만이 유효한 성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참계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참계수는 결국에 뭐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상황인 거지. 자,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어떤 측정 기준이 되는 것이 참계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따라서 PET 영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란계수와 랜덤계수의 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시계수 시간폭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끝맺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육문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가 될까? PET 영상의 정확도를 요하는 어떤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해서, 그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어떤 게 있었니? 산란계수, 랜덤계수, 동시계수, 참계수, 요런 애들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문제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30번과 31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자, 30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내용 보면요, 우리 아까 4문단에서
4문단에서 기억 부분 보시면 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랬어. 완전히 동시에 도달한 경우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어느 지점에 따라서 방출되었는지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치? 검출기에 도달한 시간이 각기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30번의 답은 몇 번? 30번의 답은 5번이 되겠죠. 그쵸? 방출 지점에 따라 두 감마선의 검출기가 이동하는 거리가 각기 다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31번 보시면요. 31번. 자, 이 부분 보시면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자, 인체가 이렇게 있고 인체에서 지금 양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가버리는 거. A 부분, A는 우리 그 개수라고 하는 거에 따르면 어떤 개수가 되겠니? 얘는 참개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측정 가능하지.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있는 거죠. 그쵸? 동시계수 시간폭은 12ns라고 돼 있으니까 그 안에 있죠. 그러면 얘는 인정. 자,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얘는 진행 방향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얘는 무슨 계수? 산란계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7ns에 왔으니까 얘는 오해할 수도 있겠네. 그치?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는 들어왔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얘는요 서로 각기 다른 애들인데 여기 도달했고 얘는 여기 도달했고 얘는 여기 도달했단 말이야. 여기는 못 갔어.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아 여기에서 나왔나?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겠지. C 같은 경우에는 랜덤 계수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오해할 만한 계수와 참계수가 같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의 경우에 한 쌍의 감마선이 주변 물질과 상관없이 도달했다고 하면 참계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B의 경우에 한 감마선의 진행 방향이 바뀌었지만 동시계수 동시계수 폭 내에는 도달을 했죠. 우리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C의 경우 PET 영상이 유효한 성분이 될 수 없는 랜덤 계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맞습니다. 자, 4번 A와 B의 경우엔 동시계수 시간폭이 8이었다면 산란계수는 검출되지 않았겠군. 자, 동시계수 시간폭만 얘기한다면 8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산란계수도 그치? 그러면 그게 가능하죠. 근데 얘는 산란계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치? 답은 4번. 자, 5번 B와 C의 경우 실제는 그 감마선의 방출 지점이라고 하는 건 인체 내에 있는 이 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겠군. 그치? 실제 감마선에 이게 중요한 거지. 실제 감마선이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는 존재하지 않죠. 이게 동시 검출 응답선이야. 근데 문제가 요딴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봐봐. 얘만 교묘하게 빼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감마선은 방출됐어. 실제 감마선이 아닌 거야. 이딴 식으로 문제 내면 더럽겠죠. 그쵸? 여기에 있는 지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그 문장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 31번은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변형돼서. 자, 여기까지 그 양전자 방출에 대한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